김정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엔 남편 기태가 어젯밤에 마시다 남긴 보리차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희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앞에 서는 겁니다. 병철의 사진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모습으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렸거든요. 병철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이 아직도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미용실 문을 열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머리를 맡기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죠. 그런데 오늘따라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정희 씨 참 재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빨랐던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남편 죽은 지 4년 만에 다시 장가 간다는 게 좀. 정희는 손님의 머리를 말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실 정희 자신도 기태와 결혼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혼자서 아들 키우며 살기가 쉽지 않았고 경로당에서 만난 기태가 따뜻하게 다가와 줬을 때 마음이 기울었던 거죠. 기태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자식도 없어서 외로워하던 차에 정희를 만났습니다. 둘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정희야, 우리 나이에 뭘 따져. 그냥 외롭지 않게 함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기태의 말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재혼을 결심했던 건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니 기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기태는 요리를 잘하는 남자였습니다. 정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주기도 하고 저녁엔 이렇게 먼저 와서 밥을 해놨죠. 오늘 손님 많았어? 그냥 그랬어요. 정희는 대충 대답하며 밥상에 앉았습니다. 기태 앞에서는 미용실에서 들은 뒷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기태도 그런 소리들을 듣고 있을 텐데 굳이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되어서도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병철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철에게 미안하고 기태에게도 미안했어요. 병철을 완전히 잊지 못하면서 기태와 결혼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진 속 병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모습으로 시간이 멈춰 있었죠.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옛날을 떠올렸어요. 병철과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달랐습니다. 병철이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졌어요. 사업도 잘 안 됐고 병철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바다에서 낚시나 하며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떠났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바다에서 병철의 낚시 도구만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정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어주고 저녁엔 기태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죠. 기태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어요.
혹시 동네에서 도는 소문을 들었나 싶어서 정희도 덩달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기태 씨,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기태는 대충 대답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기태의 뒷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밤 9시쯤 되었을까요? 정희는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리길래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혜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였어요. 정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가 강릉에 있는 성심요양병원 의사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병철 씨를 아시나요? 최병철 씨 아내분이시죠?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철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에서 드라이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병철 씨가 현재 저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7년 전 사고를 당한 이후 기억상실증으로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는데 최근에 깨어나시면서 기억을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정희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리가. 병철이는 죽었어요. 바다에서 실종됐다고. 그게 아닙니다. 최병철 씨는 바다에 빠진 뒤 어촌 마을 주민들에게 구조됐어요. 하지만 심한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은 채 의식불명 상태가 되셔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7년간 치료를 받아오셨는데 의사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정의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병철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7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셨고 몸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다만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서 단편적으로만 기억하세요. 최근에 아내 이름을 자꾸 부르시길래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기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방문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 전화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기태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기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겁났거든요.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철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병철이 살아있는 걸까요? 7년 동안 기억을 잃고 병원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의사에게서 받은 병원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에 기태가 일찍 나간 뒤 정희는 미용실 문을 닫고 강릉행 버스표를 샀어요. 기태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정희는 계속 떨렸습니다. 정말 병철을 만나게 될까요? 그런데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병철은 정희를 기억할까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강릉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한 번도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떨거나 손을 비비작거렸어요. 창밖 풍경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병철 생각뿐이었죠. 성심요양병원은 강릉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로 그리 크지 않은 병원이었어요. 정희는 병원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만약 병철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동훈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접수처에서 말하자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의사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드린 김동훈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정말 병철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펼쳐 보였어요. 7년 전 바다에서 구조됐을 때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머리에 심한 외상을 입어서 기억상실증이 왔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연고 환자로 분류되어 저희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몸은 많이 회복됐어요. 다만 기억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내분 이름을 자꾸 부르시면서 찾으시길래 수소문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의사는 정희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정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 병철을 만나게 되는 건가요? 여기가 최병철 씨 병실입니다. 의사가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침대에 한 남자가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병철인 게 확실했어요. 다만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어깨가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병철 씨, 손님이 왔어요. 의사의 말에 그 남자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가슴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병철이었거든요. 얼굴에 주름이 많이 늘었고 살도 많이 빠졌지만 틀림없이 병철이었습니다. 병철은 정희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 우리 어디서 만났나요? 정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철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당장 자신이 누군지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정희. 병철은 이름을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뭔가 기억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머리가 아파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잘 안 떠올라요. 의사가 정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정희는 병철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병철의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겼고 손도 많이 마른 상태였어요. 언제쯤 퇴원할 수 있어요? 정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몸 상태로는 언제든 퇴원 가능해요. 다만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머물고 계시는 거죠.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신원 보증을 해줄 사람도 없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병철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세요. 정희는 병철과 한참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철은 7년 동안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깨어난 게 몇 달 전이고 그나마 단편적인 기억들만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려요. 여자 목소리인데 혹시 당신 목소리인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복잡했거든요. 병원을 떠날 때 정희는 병철에게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병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 사진 속 모습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병철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기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 만나고 와서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기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희는 결국 병철을 서울로 데려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다시 강릉으로 가서 병철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정희는 병철의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함께 서울로 왔어요. 기태에게는 과거에 알던 지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잠시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도 아니었죠. 정희는 집 근처 고시원에 병철을 머물게 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혼자 지내기엔 충분했어요. 병철은 고마워하면서도 조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갚죠? 저는 아직 기억도 제대로 안 나는데. 갚을 건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정희는 병철에게 생활비도 주고 가끔 반찬도 가져다 줬어요. 병철은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면서 기억도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사람들이 병철을 보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미용실 단골인 이 여사가 문제였습니다. 정희야, 저 남자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여사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병철이 고시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는 계속 눈여겨봤던 거죠. 며칠 뒤 이 여사가 미용실에 와서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정희야, 저 남자 혹시 최병철 아냐? 바다에서 죽었다던 그 사람 말이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말던 손이 멈춰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병철이는 죽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그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 예전에 너네 집에서 본 적 있다고. 이 여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이 여사님, 착각이실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죠. 하지만 이 여사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이 여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김정의 미용실 앞 고시원에 사는 남자, 최병철 닮지 않았어? 바다에서 죽었다던 그 사람 말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하나둘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혹시 진짜 그 사람 아니야? 아니면 쌍둥이라던가. 아니야, 세상에 그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정희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용실 매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태였어요. 기태도 동네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정희야, 사람들이 하는 말 들었어?
어느 날 저녁 기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고시원에 사는 남자가 내 전 남편을 닮았다는 말 말이야. 정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태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그냥 지인이야? 왜 갑자기 도와주게 된 거야? 기태의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희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처지가 어떻게 어려운데? 기억을 잃어서 갈 곳이 없대요. 정희는 일부만 진실을 말했어요. 거짓말을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기태는 정희에게 말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기태의 의심스러운 눈길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병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가끔 정희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 고마워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정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런 날들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태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 아침 기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정희가 미용실에 나가고 난 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남편분이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희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태가 심장이 안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면 정희가 너무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기태의 건강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걸까요? 정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어제까지도 멀쩡했던 기태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차렸어요. 기태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기태의 형과 동생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장례 준비를 도와줬어요. 형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태의 동생이 정희를 위로했지만 정희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긴 했지만 뭔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기태와 결혼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문제는 조문객들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조문을 했는데 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여사가 다른 사람들과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여자 때문에 기태 씨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죽은 남편 닮은 남자를 고시원에 들여놓고 기태 씨가 그걸 알고 얼마나 속상했겠어. 정희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기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까요? 자신이 기태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아닐까요?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많이 몰린 저녁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빈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병철이었습니다. 빈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병철에게 쏠렸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기태의 영정 앞으로 걸어가서 깊게 절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기태의 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최병철 아냐? 바다에서 죽었다던 그 사람?
그럼 정희가 죽은 남편하고 산 남편을 동시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기태의 형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정희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병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저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병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철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최병철입니다. 7년 전 바다에서 실종됐다가 최근에 기억을 되찾고 돌아왔습니다. 빈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김정희 씨는 제가 죽은 줄 알고 재혼을 했습니다. 잘못은 모두 제게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병철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기태의 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형이 얼마나 형수님을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형수님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살아있는 전 남편을 숨기고 형과 결혼한 거예요? 기태의 형제들이 정희를 몰아붙였습니다. 조문객들도 웅성거리며 정희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정희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기태에게도 미안하고 병철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울면서 빈소를 뛰쳐나갔어요. 병철이 뒤따라 나왔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죽었고 병철은 돌아왔고 동네 사람들은 자신을 손가락질했어요. 정희는 거실에 걸린 병철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병철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웃음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왜 이제야 돌아온 거야? 왜 하필 지금이야? 정희는 사진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기태의 장례를 치른 뒤 정희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용실 문도 닫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기태 씨가 죽었다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전 남편을 숨기고 재혼하다니 정말 뻔뻔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거든요. 병철도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뒤로 고시원에도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병철이 걱정되면서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병철이 정희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병철이 조심스럽게 정희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여기 와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이런 일을 만들었어. 정희는 병철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났어요. 7년 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기태 씨는 이미 죽었는데.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알고 있어. 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병철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왜 그때 집을 나간 건지 알아요?
사업이 망하고 힘들다고 도망간 거잖아요. 맞아. 나는 비겁했어. 병철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빚도 늘어가고 정희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도망간 거야. 바다에서 죽으려고 했던 것도 맞아. 정희는 병철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병철이 정말 자살을 시도했던 거였나요? 하지만 죽지 못했어. 바다에 빠졌을 때 어촌 마을 사람들이 구해줬거든. 그런데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 7년 동안 병원에서 의식불명으로 있었고, 병철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정희였어. 그래서 병원에서 정희 이름을 계속 불렀던 거야. 그럼 이제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응, 거의 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가 집을 나가던 날까지 다 기억나. 병철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야, 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아들 키우고 재혼도 하고 다 내 잘못이야. 정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년을 울었어요. 그 다음 4년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았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기태 씨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죽게 만든 거예요. 정희는 자책하며 울었어요. 기태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기태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저를 사랑해줬는데 전 끝까지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병철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고시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떠날게. 한참 뒤에 병철이 말했어요. 어디로요? 몰라. 그냥 멀리. 내가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그럼 또 도망가는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도망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아야 해. 편하게 살라고요? 7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어 놓고 이제 또 떠난다고요? 정희는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잖아. 왜 없어요?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예요. 정희의 말에 병철은 놀랐어요. 하지만 넌 기태 씨와 결혼했잖아. 기태 씨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재혼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었어요. 정희야,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도망가지는 마세요. 이번엔 함께 해결해봐요.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희와 병철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고 정희는 며칠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예전에 단골이었던 분들도 이제는 다른 미용실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사 같은 분들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죠. 정희야, 이러다가 미용실 문 닫게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이해해 주겠죠.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생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일주일쯤 더 지났을 때였어요.
정희가 아침에 미용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병철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병철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미용실 안으로 병철을 들였습니다. 뭔가 결정한 일이 있어? 응, 많이 생각해 봤어. 병철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미용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정희야.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병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7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뒤흔들어 놨어. 기태 씨도 죽게 만들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내가 제대로 된 남편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병철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정희야, 나 이제 떠날 거야. 또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희는 화가 났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또 혼자 결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망이 아니야. 이번엔 다르게 떠날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엔 편지를 남길 거야. 그리고 진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병철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미 써뒀어. 너한테 주려고. 정희는 편지를 받지 않았어요. 읽기 싫어요. 또 혼자 결정해놓고 편지로 알려주려는 거잖아요. 정희야, 제발 이해해줘. 내가 여기 있으면 너도 행복할 수 없어.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이 혼자 정할 일이 아니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다툼을 했어요. 병철은 떠나겠다고 하고 정희는 함께 해결해 보자고 했습니다. 결국 병철이 말했어요. 알겠어. 그럼 하루만 시간을 줘.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대답할게. 약속해요? 말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병철은 편지를 정희에게 주고 나갔어요. 정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열어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또 편지로 말하게 되어서. 하지만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이제 내 곁에서 사라질 거야. 영원히. 7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내 인생을 망쳤어. 기태 씨까지 죽게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넌 이제 나 없이 살아도 돼. 아니, 나 없이 살아야 해. 그래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이젠 나도, 너도 죄에서 벗어나야 하잖아.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행복해져. 사랑해. 정희는 편지를 읽고 울었어요. 병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서 병철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병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병철은 이미 짐을 챙겨서 떠난 뒤였어요. 언제 나가셨어요?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짐도 별로 없으셔서 금방 정리하시고요. 고시원 주인의 말에 정희는 절망했어요. 결국 병철은 또 혼자 결정하고 떠나버린 거였습니다. 정희는 미친 듯이 병철을 찾아다녔어요.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동안 찾아다니다가 정희는 포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주도 펜션 구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청소 및 관리 업무라고 되어 있었는데 뭔가 직감이 왔어요. 정희는 바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 펜션을 찾아갔더니 정말 병철이 있었어요.
펜션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병철을 발견한 순간 정희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당신 왜 이래요? 왜 또 도망친 거예요? 제주도 펜션 마당에서 청소하던 병철은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희가 울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에 병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여기까지? 당신이 또 도망쳤으니까 찾아온 거죠. 정희는 화가 나서 병철에게 다가갔어요. 며칠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찾았던 피로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말없이 떠나지 않겠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7년 전에도 그렇게 혼자 결정하고 떠났잖아요. 정희는 병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병철은 그냥 맞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했으면서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희야, 내가 서울에 있으면 너만 힘들어져.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잖아요. 정희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벌받은 만큼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살아야 해요. 정희는 병철의 손을 잡았어요. 7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왜 혼자 죽으려고 했는지, 왜 가족을 두고 떠났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도 많이 아팠다는 걸. 병철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는 너무 많은 걸 망쳤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천천히 하면 되죠. 우리 나이에 뭘 서둘러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나와서 두 사람을 보더니 상황을 눈치챘어요. 아, 이분이 부인분이시구나. 최 씨가 매일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네, 저 사람을 찾아왔어요. 정희는 펜션 사장님께 인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지내실 건가요? 다행이네요. 최 씨가 하도 우울해 보여서 걱정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와 병철은 펜션 근처 바닷가를 걸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정희야, 정말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까? 왜 안 되겠어요? 서울에서 미용실 하는 것보다 여기서 펜션 일 돕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생이에요. 혼자서도 잘 살 거예요. 가끔 여기로 놀러 오면 되고요. 정희는 병철의 팔짱을 꼈어요. 7년 만에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정말 많이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기태 씨한테는 정말 미안해.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좋은 분이었는데 쟤 때문에. 기태 씨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 상황을 알고 계셨다면 분명히. 병철이 정희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기태 씨 목까지 열심히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사과하는 방법이야. 한 달 뒤 정희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 너도 충분히 고생했어. 김 사장님이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제주도에서 정희와 병철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은퇴하면서 넘겨준 거였어요. 규모는 작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다소리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정희가 손님들을 맞으며 밝게 웃었어요. 병철은 뒤에서 짐을 들어주며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항상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우리처럼 재혼한 부부가 있었어. 그래. 어떤 분들이었는데? 60대 부부인데 서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만나서 결혼했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정희는 병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미 되고 있잖아. 병철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야, 고마워. 날 찾아와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바다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은빛 달빛이 파도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우리 나이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신기해. 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죽었다 살아온 당신, 나도 죽다 살아났어요. 이젠 같이 살아야죠. 맞아. 이제 같이 살자. 끝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었지만 눈빛만은 젊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황혼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